네, 초대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목사님. 네, 네, 정각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삼회교회에서 2023년도 1월 바라기는 이 좋은 특강 시리즈가 올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뭐 매월이 아니더라도 좋은 강사님들이 계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뵐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해 GIT에서 배민수의 삶과 사상을 강의하신 이호은 교수님 감사하게도 또 저희 캠퍼스에 방문까지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뭐 저희 나름에는 그래도 좀 식사도 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가졌는데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GIT에 입학한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배민수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저희 이 교우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긍심이 드는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셨던 이용 교수님 강구해드렸던 대로 일본에 계시는 과정 그리고 또 그저께 코로나에 또 확진되셨는데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실 수 있는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 교수님 온라인이지만 박수로 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온전히 플로어를 넘겨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네, 계속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많은 삶의 감사의 제목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귀한 믿음의 공동체 3회 교회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3회 교회의 3회 됨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저희가 고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구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배민수 목사님의 그 행적을 그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귀한 특강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용 교수님을 통해 듣는 이 특강이 저희 교회됨을 다시 확인하고 저희의 미래와 사역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맡으시는 우리 이용 교수님 필요한 물질적 또 영적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허락하셔서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용 교수님께서 곧바로 특강으로 이어가 주시고요. 광고 드렸던 대로 마지막에 원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회교회 교우분들과 이제 그 배민수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이제 기쁘고요. 일단 화면 공유해서 그 PPT 함께 보면서 그 배민수 목사님의 삶과 그 사상,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이시죠? 네. 네, 저는 2015년부터 배민수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수업을 그 연세대학교 써야 신학과 되는데 안 대학원에서 수업을 해왔는데요. 제가 배민수 목사님의 삶을 써야 한 되는데. 줄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요건 것 같아요. 한 줄 요약하면 투철한 기독교 복음, 정신의 바탕을 둔 사회적 실천. 그것이 이제 이 배민수 목사님의 전체, 특히 청년기 이후의 삶을 뭐 한 줄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크게 보면은 이제 민족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20대 그니까 청년기 초반과 그다음에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서의 운동 방향이 조금 달라져요. 전반기에는 항일 구국 운동이라고 조금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농촌 운동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뭐 둘 다 민족운동이라는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죠. 항일 구구운동이나 농촌운동이나. 하지만 항일 구구운동은 적으로서 일본을 대상화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일 수가 있고, 농촌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국민 혹은 자신의 그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떻게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투철하게 정말 그 실천적인 기독교 실천가로서 그다음 운동가로서 정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말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아버지 뭐 잘 아시는 대로 의병운동에 참여했다가 순국하신 그 부친의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의 그 신앙생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어린 시절부터 쭉 그 배민수 목사님의 삶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배창근이었고 대한제국군의 청주 진위대 육군 보병 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군인 가문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1907년에 이제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되죠. 근데 정미 7조약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혹은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그 군대 해산 아니겠습니까? 그 자국에 군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군대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지켜줄 존재나 혹은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군대 해산 이게 1907년이고 그래서 이 군대 해산으로 인한 어떤 상실감으로 결국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결국 그 마음의 공허함, 피난처를 이제 바랐기 때문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도 1907년에 일어났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배민수 가문은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그 대한제국 진위대가 다 해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그 대한제국군 출신들이 그때부터 의병에 많이 가담을 하죠. 그래서 그 배민수의 아버지 배창근도 그때부터 이제 의병 운동에 가담을 하시다가 어, 1900 1907년이에요. 1907년에 그 일본 그러니까 의병을 쫓고 있었던 일본 군 중에 낙오된 사람 두 명을 총살 그 총으로 죽였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심, 2심, 뭐 3심을 거쳐서 결국 이제 교수형을 선고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 사무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1909년입니다. 그리고 배민수 목사는 12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 어, 면회를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내요. 배민수를 보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시는데 세 가지를 남기죠.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잘 돌보아라. 두 번째는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병장이나 할 법한 정말 유언을 남기죠. 내가 구하지 못한 조국을 구하고 보살피는 것은 아들인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내 아들이면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국이 독립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자유는 없다. 예수님도 내가 나라를 사랑하시길 원하실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 한 몸의 부귀영화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개인적인 모든 이익을 덮어두고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싸워야 할 때다. 이게 이제 12살의 배민수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듣고 온 것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정말 한 60대의 자서전에 이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12살 때의 그 기억을 60대의 자서전을 쓸 때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제 이걸 듣고 와서 어머니께 얘기를 해드렸겠죠. 가족들에게.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아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때 어린 아들에게 들었던 아버지 유언을 계속 반복해서 아들에게 들려줬던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내면화돼서 60대 자서전을 쓸 때도 사용이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영향이 아무래도 그 민족운동에 가담한 거에는 분명하니 큰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어, 그때 또, 그 하나는 아버지의 순국이고 또 하나는 그 기독교예요. 근데 이 집안 전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는 청주에서 그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위대가 해산이 되고 나서 일단 그 의병 생활도 겸하시지만 뭐 본격적인 의병 생활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집을 팔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면서 상업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갔던 계속 청주에서 사는 거죠. 집주인이었던 이제 김응상과 그다음에 이제 옆집 아저씨였던 류문달이 다 개신교인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네. 제- 어, 그, 아버지, 그 집안 자체가 이제 청주였고, 그러면서 이제 청주에 있었던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 집주인과 이웃 사람들의 이제 권유로.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지도를 보시면, 보통, 이게 이제 1800년부터, 189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많은 교단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한 지역에서 사업의 중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북장로교에서 교회 세우는데 옆에 바로 감리교에서 교회 세우고 또 조금 있다가 막 그 다른 캐나다 장로교 그러니까 사업의 중첩이 되니까 굉장히 선교사들 초기부터 한국에서는 선교지를 우리 분담하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제한된 재원과 인력으로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해서 막 옆에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멀리 나가자 하면서 이제 선교지를 분할을 합니다. 그때 원래 충청도는 감리교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청주 하면은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보면은 감리교회가 좀 많은 편인데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오른쪽에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지도를 보면 청주는 북장로교회에서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제 배미수 목사님의 활동이 장로 교육의 그 안창호 계열로 그 안창호의 기독교 계열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거에 하나의 또 이렇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 사람 하고 있었던 게 그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가 설립한 지금은 청주 제일교회죠. 거기 이제 그 당시에는 북장로교 교회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장로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주 탑동에 가면 그 양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북장로회의 청주 선교지구인데 이 양관이라는 거는 이제 선교사들이 살았던 사택이고요. 그 당시에는 선교지부에 그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선교 거점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일신 여자 학교 뭐 그다음에 소학교 예전에 소학교도 있었고 남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교사 사택들이 있고 그게 하나의 이제 지역으로 이제 모여져 있어요. 여기도 그 청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형적인 선교 그 컴파운드를 이루고 있었고 거기에 보면 지금도 이제 그 양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민노아 제3호 양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민노아 기념관이 바로 그 프레데릭 밀러 그러니까 살던 사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기념관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의병 일을 하면서 1907년에 이제 잡혀가고 나서는 더 이상 아버지가 뭐 상업적인 일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그 FS 밀러 선교사의 주선으로 그 퍼비언스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 북장로회 그 아까 있었던 여기 보면
여기 요 소민병원이라고 있죠. 그 병원에 와 있었던 그 펄비안스 의사의 집안일을 봐줘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그 자서전은 그 배민수 목사님 자서전을 보면 이 퍼비안스 선교사 집안과 굉장히 가깝게 왕래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교사 가정을 자주 방문하거나 혹은 가까이서 살거나 하던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미국식 그 가정 혹은 그 미국식 어떤 문화에 굉장한 어 뭔가 이제 어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랄까요? 그 당시에 혹은 동경을 갖게 되는데 배민수 목사님도 이때 어떤 미국식 가정이라든지 물론 그 당시 뭐 당연히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선교사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뭐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뭐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다르죠.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무래도 그 빅토리아 그 여성 그 상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싱글로 나온 여성 선교사들은 굉장히 독자적인 판단과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가정 중심이 돼요.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요구를 했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한국의 남녀 그 가정 안에서의 남녀의 어떤 위치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베미스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그 당시에로서의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어,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들의 이제 주선으로 10살부터 이제 청남 기독교 소학교 청주에 있는 기독교 소학교에 다니게 돼요. 16살까지 16살까지. 그게 이제 19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기독교 하면 우리가 종교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유대감이거든요. 그 공동체성, 유대감. 그게 특히 요 구한말 시기 혹은 그 일제 식민지 시기에 그런 사회 변동이 굉장히 빠른 동네 혹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을 보면 전통적인 그 사회가 분열이 그게 분산이 되고 이산이 되면서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요 시기에서도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유대감, 그다음에 이제 미국적인 생활 관습 혹은 미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 배민수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게 이 소년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소년이라는 잡지는 안창호가 이제 결성한 청년 하구회라는 이제 기관이 있었는데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기관지로 나오던 거예요. 거기는 이제 우리 안창호 좀 있으면 계속 안창호 얘기가 몇 번 더 나오겠지만 안창호는 뭐 실력 양성 그다음에 인격 수양을 통한 이제 민족운동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주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창호 계의 어떤 실력 양성론이 잘 담고 있는 이 잡지였습니다. 근데 배미수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한 30권이나 되는 이 소년지를 다 수집해가지고 꼼꼼히 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학교가 북장로교 학교였기 때문에 그 소학교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장로교계의 어떤 잡지들이 청주에서도 계속 접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선교사들의 또 주선으로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많이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청주의 이제 선교사들은 서울은 좀 너무 진보적인 학교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갈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 이제 평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평양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1911년, 12년
어, 배민수 목사님이 평양을 가는 이제 1912년이 되면은 굉장히 일제 시기의 초기죠. 그리고 이제 초기 1910년과 11년, 12년에 걸쳐서 뭐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서북 지역 기독교계 그 신민회죠. 사실 신민회를 타겟으로 하는 공식 명칭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가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 장로교죠. 장로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어,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인데 그거를 이제 이게 1910년부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른 사건과 연계가 돼가지고 일본 경찰에. 그러면서 이제 1911년에 그 신민회를 이제 일망타진해보겠다라고 해서 근데 정확한 조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일단 서북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수백 명을 이제 다 잡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기소된 사람이 이제 105명이라 그래가지고 105인 사건으로 불리는데 그 사건이 이제 평양 지역 혹은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안긴 충격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비밀 결사가 있었고 신민회가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주도자들이 많이 잡혀가요.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충격. 그러면서 이제 안창호 계열은 실력 양성을 기본적인 모토로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평양의 청년층은 이거는 실력 양성으로 안 되겠다. 이 백오인 사건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력 양성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어떤 그 급진적인 어떤 그 투쟁 노선으로 청년들이 조금 옮아가요. 그 평양에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평양의 기독교 특히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계몽운동, 뭐 점진적인 실력 양상, 인격 수양 막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약간의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절대 독립 노선이 이제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계 안에서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배민수가 평양 숭실중학교 예비반에 입학을 하고 1913년에 이제 숭실중학에 정식 입학을 하게 되는데 예비반일 때 이미 어, 그 숭실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민수를 찾아옵니다. 배민수는 아버지가 의병장이다가 그 처형을 낸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지금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베미스 같은 캐릭터는 그런 민족주의 계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반에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그 노덕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서전에 보면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같이 민족운동 같이 하지 않을래?라고 하면서 이제 친해지죠. 그때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결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배미수 목사님이 이제 여기 그 혈지 그 혈서로 같이 이제 맹세 혈서를 쓰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그게 아까 자기 찾았던 노덕순과 김형직입니다. 김형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일성의 아버지로 이제 아버지였고 그 사람도 기독교계 뭐 만주를 중심으로 이미 만주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민족주의 운동에 굉장히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배민수와 그 숭실에서 굉장히 접합이 돼요. 그러면서 그 숭실 중학교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0대에 10대 말이었던 그 배민수가 그 노덕순 그다음에 김형직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숭실중학의 그 젊은 그 민족주의 그 투쟁 노선에 서 있는 그 민족주의 청년들 가운데 어디와 접합이 되냐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그 박용만입니다. 우리가 박용만 하면 그 당시에 1910년대에 3대 민족주의 계열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외교 노선을 주장했던 이승만 계열, 그 다음에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안창호 계열, 그 기독교 계열,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독립투쟁 을 했던 이제 박용만이었고 박용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와이에서 군사훈련원을 조직을 해놓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국민회를 이제 조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숭실 출신이었던 졸업생이었던 장일환을 통해서 조선국민회 조선지회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하와이에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조선국민회가
크게 세 개의 지회를 가져요. 하나가 이제 하와이, 하나는 이제 백세빈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 그 다음이 이제 김영직과 배민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평양, 이게 조선 지회라고 하는 거죠. 그 그 조선 지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배민수는 아예 학교까지 그만두고 이제 상해나 만주를 통해서 미국을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조선 지회에 참여를 하는데, 조선국민회. 근데 이제 여기 그 만주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백세빈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 잡혀요. 잡히면서 이제 결국엔 이 조선국민회가 이제 다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배민수도 잡혀가죠. 그러면서 1차 투옥이 됩니다. 그게 이제 1918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배민수가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지회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아요. 1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영직은 10개월형, 뭐 노덕수는 8개월형, 나머지들은 이제 6개월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평양 감옥인데요. 어, 어, 그때 이제 배민수가 형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이제 그 당시 그 조선 지회에서 배민수가 좀 활약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뭐 1년 만기 출소하죠. 그래서 1919년 2월 8일에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어디로 가냐면 성진으로 갑니다. 왜 성진으로 가냐면 배민 씨에게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계셨고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나가 그때 그 청주에 있었던 북장로회 선교사 중에 여성 그 싱글 여성 선교사라고 그레이스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그 데이비스 선교사의 어떤 후원이랄까요? 이게 직접적인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비스 선교사가 그 캐나다 장로회의 알렉스 로스 선교사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성진으로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늘색 부분이 캐나다 선교 지역입니다. 그 성진이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가족이 어머니도 같이 다 성진으로 가서 이때 출소 후에는 이제 가족이 있는 성진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날짜로 보면 1919년 2월 8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캐나다 장로회 여기는 이제 성진 선교 지부였는데요. 그때 이제 캐나다 장로회의 그 성진 선교부의 한인교회 그 교회죠. 교회 캐나다 장로회 교회의 담임 목사 이제 강학리 목사였는데, 어 성진 만세 운동은 3월 10일과 11일에 거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준비 단계에서 배민수가 그 성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강학림 목사님과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친해지면서 같이 이제 3.1 운동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진 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어스, 요 뒤에 사진에 보이는 게 그 선교사 사택이요. 그리어스 선교사. 캐나다 장로회의 개척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어스는 의료 선교사였는데, 이 집에서 이제 선언문이 3만 부가 인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동병원이요. 그 성진에 있었던 캐나다 장로회 병원 앞에 요 광장에서, 여기 지금 요 앞에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리어스 선교사님이시고, 요 양옆이 이제 의사와 직원들, 간호사 직원들 사진인데, 요 앞에 광장에서 이제 한 5천 명이 모여서 이제 만세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기록에 보면 3월 10일은 그냥 평화 시위만 있었고 해산이 되고, 근데 이제 3월 11일에 그 그리어스 선교사가 쓴 그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11일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면서 도끼로 무장한 그 소방대, 그다음에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대가 막 와가지고 구타하고 막 난도질하고 총격을 가하면서 엄청난 사상자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그 한 수백 명이 유치장에 갇히죠. 뭐 배민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배민수 어머니, 뭐 누나 막 해가지고 다 구치장에 이제 유치장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강한리 목사와 배민수가 그 결국에는 재판에서 3년형, 1심에서 3년형을 받아요. 우리가 3.1 운동을 연구해 보면
3.1운동으로 형을 받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형기가 1심에서 3년형이었거든요. 그거는 주동자입니다. 주동자들이 가장 높은 3년형. 근데 보통 2심에서 1년 6개월. 그 유관순 같은 경우 우리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 유관순도 3년형이었잖아요. 그 주동자들은 3년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진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에서 3.1 운동에서는 강한리 목사와 배민수가 이제 주동자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결국 2심에서 1년 6개월 돼서 뭐 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서전을 보면 이런 좀 눈에 띄는 구절이 나와요. 그 뭐냐면 1심 아니고 2심에서 재판 때 한 얘기요. 그때 나는 일본어로 말했다라고 하면서 1심 구형이 왜 우리가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고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그 민족 대표 33명이 막 정의와 인간의 그 평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파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그게 본인이 재판장에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1차로 구속이 됐을 때만 해도 감옥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비타협적 독립투쟁 노선이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바로 만주와 하와이, 조선, 특히 만주 쪽에 이제 군사 학교를 만들어서 바로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이제 배민수의 운동 노선이었는데 첫 번째 투옥이 되고 나서 이걸 보면 그 민족 대표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죠. 기미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인도주의 그 비폭력주의의 굉장히 그 노선에 닿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배민수 목사님의 어떤 사고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천관이나 운동 노선에서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1차 투옥을 거치고 또 그 3.1 운동을 같이 그 운동을 강학리 목사와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서전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때 그 같이 투옥됐던 장일환 같은 경우에 고문으로 사망을 하고 말거든요. 같이 투옥을 됐던. 그 정도 그리고 배민수 자체도 굉장히 그때 1차 투옥 때 고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육체적인 뭐 심리적인 위축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그 일본이 이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에 참가해가지고 그 승전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력 투쟁에 대한 한계가를 느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1 운동을 준비하면서 이런 평화 운동 노선과 접촉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또한 이 이후에 이제 문화 통치가 오면서 더욱 이 사람이 이제 온건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어떤 사회적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2차 투옥이 되고 나서 이제 1922년에 이제 추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진에서 부모님 아니라 어머니랑 누나랑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 약혼도 하고 그런 시기를 보내는데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 민족운동에 대한 열망이나 그 뭐 운동은 계속 지속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3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민 대표 회의를 여는데 거기에 그거를 이제 직접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923년에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상하이랑 난징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국민대표 회의도 이제 참관을 하고 하면서 이제 둘러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배민수 목사는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대표 회의에서 결국에는 하나의 그 어떤 논의를 일치시키는데 이제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주의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르주아 계열 해가지고 뭐 계열들이 결국엔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낙담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유학을 가기를 원하다가 그에 앞서서 숭실전문학교 영문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23년이고 그때 이제 다소 늦은 나이에 26살의 나이로 영문과에 진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 1924년도에 사신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1920년대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결국에는 그 수탈, 그 미국 수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정말 많은 곡식이 이제 다 실려 나갔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서 특히 사회주의 계열, 그다음에 1920년대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사회적 배경은 그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입니다. 사회주의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큰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특히 농민 운동에 있어서는 그 사회주의에서 그 소작쟁이를 이끌죠. 그래서 8대 2를 7대 3으로 하자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농촌 운동에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제 하는데, 특히 뭐 천도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어, 농촌 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거는 이제 서울 YMCA 신흥 YMCA를 중심으로 농촌부가 설치가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 있었던 장로회계의 조만식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조만식이 농촌 문제를 연구하는 그 학생들을 모아서 연구회를 갔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배민수 목사님이 청년 그 숭실대학 학생으로, 숭실 전문학교 학생으로서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조만시 선생은 이후 이제 20대 후반, 20대 중후반부터의 나머지 배민수 목사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제 뭐 조만시 선생을 만나는 동안 나의 뭐 사상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뭐 다 바뀌었다. 막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철저하게 그 조만식의 운동 방향을 따라가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일반 대학원에서 그 배민수 수업이 있을 때 그 목회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었는데, 학생으로.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그 상담학을 하시는,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민수 목사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상실되고 만 그 자리에 다른 그 본인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어떤 인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르게 되는 그 어떤 심리적인 게 있대요. 그 남자,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의 자리에 그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들어갔고, 그 아버지를 따르듯이 조만식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 정말 평생에 거쳐서 정말 조만식의 운동 방법을 따르는 게 그런 심리적인 기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촌 운동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조만식 선생의 삶의 방식을 배운 후로 나는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전부터 이웃사랑에 대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었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그 조만식의 그 평양 YMCA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들과 숭실 학생들을 과 평양 YMCA를 중심으로 하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이 대두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조만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1920년대 하면 이미 19세기부터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독일이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사회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의 복음 정신을 그 빈민구원 사상의 기본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복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민수가 직접 쓴 글만 봐도 기독교가 원래는 빈민 중심의 종교였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랑과 희생 정신의 진정한 의미도 빈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데 있었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 사상을, 그 실천관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만식과 배민수의 공통적인 사상은 그 농촌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화입니다. 농촌 복음화. 그런데 이게 지금 영과 영이 죽어가면서 육이 죽어가면서 영도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무리 영의 구원을 얘기해도 전혀 듣질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 어떤 실천적인 그 운동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조만식의 그 농촌 운동 그러면서 이제 방학 때는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막 강연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이제 1926년부터요. 그런데 이제 YMCA를 제외하고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농촌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925년, 1926년에는 그거는 뭐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라고 특히 장로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 복음 그 근본주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농촌운동 같은 경우는 교회 살 일이 아니야라고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는 게 1928년 예루살렘 대회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뭐 장로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표단인데요, 조선. 여기 보면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양주삼, 김한란, 신흥우. 그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정인과 장로회 정인과.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은 이제 마페 선교사죠. 이 예루살렘 대회에서 뭐 선교 대회가 끝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표단들이 덴마크를 방문을 해요. 요 인원들이 다 쭈르륵 덴마크를 갑니다. 왜 덴마크를 가냐면 그 당시 덴마크는 대표적인 농업 강국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그때 1928년 예루살렘 대회에서도 어떤 덴마크 모델 기독교 농촌 운동이 어떤 성공 사례로서 덴마크가 거론이 돼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직접 가보자 그러면서 한국 대표단들이 다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주삼 같은 경우에도 그때 덴마크를 한국어에서는 정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중국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운동이라든지 정말 농촌 운동 이런 책이 막 나와요. 1928년부터 30년 사이에 정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들이 막 나온다. 여기 있는 다 저자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덴마크 모델을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 그 덴마크는 지도를 혹시 유럽의 지도를 보시면요. 덴마크는 정말 정말 작은 나라예요. 진짜 진짜 조그만 나라입니다. 경기도 정도 되는지 해도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엄청난 농업 강국이고 근데 이제 그 덴마크가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18세기의 기독교 사상가 그 신학자였던 그룬트비히의 그 기독교 농촌 운동 그 사상의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 간 사람들이 뭘 배워오냐면 그 그룬트비히의 그 운동 방법 혹은 그의 그 사상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삼회교회 하는데 우리가 삼회라고 하면은 배미수 목사님의 삼회 사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원래 시작은 그룬트비입니다. 그룬트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국가 사랑, 그 자신의 나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민족주의가 강했다라기보다는 덴마크가 이제 주변의 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작아지는 과정에서 특히 언어적으로도 덴마크어가 이제 주변 국가의 그 언어들의 이제 뭐 침략을 받으면서 언어까지도 이제 위축되는 과정에서 그룬트비는 우리 그 덴마크 언어, 덴마크 문화를 소중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룬트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 국가 사랑. 그래서 국가는 사실은 그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워옵니다. 이제 양주삼도 그렇고 정인과도 그렇고. 그러면서 1928년에 장로회 총회 안에 농촌부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서 이 농민생활이라는 이 잡지도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발맞춰서 조만식 그룹도 기독교 농촌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정식으로 조직을 하고 1929년에는 그 평양의 소비 조합을 만듭니다. 이 그룬트비히 덴마크도 그 소비자 조합, 그 협동 조합을 만들어요. 그 덴마크에서 그 농촌 운동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 판매도 하고 만들기도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소비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만식 그룹이 1929년에 평양 소비조합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발기인으로 조만식과 배민수가 들어가서 막 동아일보에도 실리고 크게 실리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운동력이 많이 상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배미수 목사님은 최순옥 여사님과 이제 결혼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이 그 대공황으로 운동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조금 더 그 복음, 어떤 그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무장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1930년인데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있었던 특히 평양신학교의 그 교수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학자들이었거든요. 그 근본주의 혹은 내세주의 신학관. 그런데 이미 그 조만식 혹은 조만식 그룹과 그 그룬트비를 연구를 하면서 사실 더 직접적으로 참고를 했었던 것은 일본의 기독교 사회주의자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의 책들을 이제 조만식 그룹에서 배민스도 같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그 조만식, 아니, 그 가가와 도요이코도 똑같이 그 삼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나름대로 이제 변형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것 혹은 기독교는 그런 내세적인 내세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그 신앙관을 가지기 시작한 배민수 청년에게 평양 선교사들의 이 가르침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그러면서 졸업을 하고 1933년에 이제 귀국을 해서 평양에서 기독교 농촌 연구회 그 조만식 그룹과의 그 연구회를 재건을 하는데, 그때 배민수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기부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옵니다. 특히 어떤 여사로부터 1년에 4,000불인가요? 그거를 이제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도 배민수의 이제 그런 자금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1933년 9월부터는 장로회 총회 농촌부 사무국 초대 총무로서 이제 부임을 해서 장로회 농촌부에서 운동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뭐냐면 예수의 사명과 행적을 농촌에 실천하여 영적 생활과 문체 생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예수촌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어, 이게 이제 농촌 생활 그 기관지에서도 계속 그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고 운동인데, 그 예수초 특히 이제 같이 조만식 그룹에서 같이 그 연구회를 했던 사람들을 대거 그 장로회 농촌부에 여러 이제 그 자리에다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운동을 해나가는데, 뭐 유재기도 그렇고 뭐 박각정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가가와 도요이코의 예수촌 개념을 그대로 사실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협동조합 운동, 노동 지도자 양성, 농촌 수양의 활동, 이론 선전 이런 것도 사실 그 가가와 도요이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예수촌이라는 건 이따가 뒤에도 1950년대에도 나오겠지만 마을을 건설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장로회 농촌부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민수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지만 그 장로회에 특히 그 안창호 계열에서 농사학원을 짓습니다. 그 설립을 해요, 농사학원을. 그러면서 그 학원을 중심으로 이제 땅을 사서 사실은 그 마을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그다음에 이제 농민학원, 그다음에 이제 농부, 기독교인 농부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마을을 아예 이제 그 예수 마을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자라는 운동을 하는데, 이게 그 농촌부에 있을 때도 했던 일입니다. 여기가 유재기고 여기가 배민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촌 건설이 그 사실은 그 배민수 목사님이 굉장히 그 농촌 운동에서 그 핵심적으로 계속 그 지향했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볼게요.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개인주의적 소유욕에서 벗어나 표준적 물질 생활과 정신적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상호부조적 경제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딱 필요한 물질 그 이상의 것은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평균 그 생활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같은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근데 뭐가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 불축적한 기독교 유산자층이 솔선수범해서 재산을 내놓아야 되는 게 사실 시작점이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한 예수초는 한 5, 6평, 아니 5, 6천 평의 토지를 자작 경영하는 100호, 호라는 거는 이제 패밀리죠, 가정. 100호 정도의 농가 규모를 갖는 부락을 협동조합과 농촌교회를 매개로 해서 하나의 이제 마을을 시작한 게 여기 이 당시에 이제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런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그 운동이 그 배민수 목사님의 운동이 결국에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그 장로회 총회 산하의 농촌부가 해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그 농우회 사건이 이제 그래서 그 농우회는 결국엔 그 1937년과 38년에 이 일제가 이제 여러 기독교계 혹은 민족주의계 뭐 수양 동우회 사건도 다 요때죠. 뭐 여러 그 사건들이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계열로 이제 잡아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사건이었는데 그때 사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근데 배민수 목사님만 망명에 성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8년에 미국에 망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세 가지 시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 순회 강연에 전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강연을 해서 수많은 지원금을 얻어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리스턴 신학교 대학원에 이제 재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졸업 후에는 미국 정부의 대1 문서 검열팀에 참여를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이게 1차 시기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매코미에서 같이 공부하던 1903 그 이전에 매코미에서 공부할 때 같이 클럽 활동을 했던 그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이 2차 미국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교회에서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매코미 그 동창생들의 도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하는데 이때 굉장히 독특한 거는 흐르마드카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신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저명한 저작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 우리 정미영 교수님도 여기 흐르마드카 그 전공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과 직접 만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강의를 듣고 하면서 그 배민수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예요. 반공은 반공인데 이 흐르마드카를 통해서 어떤 그 사회주의 안에서 혹은 공산주의 안에서의 어떤 기독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는 그 반공주의 다른 반공주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굉장한 그 시야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거든요. 그게 이 흐르마드카의 영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프린스턴 졸업한 다음에는 데일 문서 검열팀에 이제 참여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리크루트 된 사람들 여기 이제 배민수 이렇게 그래서 포스탈 센서죠. 그 검열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민수에 대한 그 이 총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센서십에 들어가고 포머 미니스터고 그다음에 와이프랑 가족들은 뭐 한국에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다른 사람들 모집하는데 굉장히 뭐 도움을 많이 줬고
might be useful,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내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그 대일 문서 그 검열팀을 25명이 한 팀으로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 팀이 그러면 그 한국인들 중에서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문서를 검열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과 기독교계 아니면은 이제 가족이 미국인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 뽑는데 그 같이 일했던 25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승만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일제시대 기독교계의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운동 세력은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뉘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는 안창호 그 서북 지역 평양 서북 지역 장로회 중심의 안창호 계열이고 또 하나는 서울 기호 지역이죠. 기호 지역의 감리교 중심의 이승만 계열입니다. 그 두 계열은 정말 그냥 평행선을 계속 달리거든요. 계속 그냥 뭐 서로 뭐 이렇게 친해지는 거 없이 그냥 쭉 가는데 배민수 목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철저하게 안창호 계열에서 청년 활동기를 거치는데 이때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2차 시기부터 이승만 계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배민수 목사가 이제 지역적으로 제3의 지역이잖아요. 청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서 그 검열팀에 있으면서 반공주의와 기독교 국가론을 굉장히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이승만이 주장하고 있었던 거가 딱 일맥상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3년부터는 이제 그 이승만이 조직한 미국에서 조직한 이제 협찬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이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이제 이승만 계열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 11월에 미군정 한인 통역관으로 임명이 돼서 해방 후에 미 군무원 신문으로 한국에 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어, 저기 임명된 통역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미군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6명,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민수 목사님까지 이제 6명 정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인가요? 이 6명은 요 바로 밑에도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맥아더 장군에 의해서 직접 임명을 받은 어, 그 그러니까 수석 통역관, 그 통역관 중에서는 이제 수석 통역관입니다. 그래서 신분도 미 군무원 신분으로 아예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미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 처음에는 전라북도 김제랑 남원에서 그 미군정 지방군정청에서 이제 통역을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46년부터는 이제 서울로 옵니다. 노동부 군정 그 고문관이 돼가지고 통역을 해요. 그러면서 특히 그 김제와 남원에 있었을 때 그 그러니까 그 우익 세력을 결집을 하고 좌익을 그 미군정 그 군정청에서 이제 없애는 그 배제시키는데 굉장히 좀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통역을 하고 어 1948년 12월에 이제 미군정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같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뭐 자서전도 쓰고 이러면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난 후에는 1952년에 홀로 귀국한 뒤에 부산에서 기독교 농민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지금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지금 농협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배민수가 꿈꿨던 거는 소비조합이야.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협동조합을 꿈꿨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금융조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농업 정책을 지지하게끔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민수가 사실 굉장히 좀 망설였다라고 하는데 이승만이 이거를 이 금융조합을 농촌의 지도 기관으로 만들어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죠. 여기 가운데 이 그 배 회장 여기 기념인데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배민스 회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금융조합 회장 일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은 해에는 역시 이승만에 의해서 자유당 중앙위원으로 지명이 돼요. 그래서 자유당 지도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953년은 완전히 이제 자유당과 함께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금융조합이 그 이승만이 이 금융조합을 개편을 해서 양곡이라든지 비료 사업을 완전히 그 정부가 직영을 하도록 이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정부 산하로. 거기에 대해서 배민수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요. 배민수 목사님은 언제나 그 밑에서부터의 조합을 꿈꿔왔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정부 주관 단체로 바꾸니까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하고 또 일각에 의하면 그때 배민수 목사가 부통령으로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임이 되고요. 그 금융조합 회장에서 해임이 되고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결국에 이승만과 완전한 결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게 1958년도에 그 나라와 한국농촌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농민운동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배민수 목사님은 왜 그 한국전쟁 후에 농촌과 농민들의 생활이 아직도 피폐할까? 그러면 일단 경지 부족, 과다한 농업 인구, 그다음에 후진적인 농업 기술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기초의 결핍과 황금주의의 오염. 이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를 바꾸는 게 제일 힘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기독교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게 농업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 책에 그 나라와 한국농촌에서 나오는 게 역시 모범농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제 시기에 그, 예수촌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가 지금 같은 건데, 음, 모범 농촌은 뭐냐면 1호를 보통 5명으로 합니다. 이게 가족이야. 1호라는 게 이제 가족이자 한 가족에 5명. 그러면은 이제 5호를 1반으로, 10반을 1조로, 6조를 1구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가 하나의 농촌 단위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1,500명이 되는 거죠. 1구. 그러면 이 하나의 구에 교회, 학교, 의료, 그러니까 병원, 협동조합, 목욕탕, 이발소, 세탁소, 타가소, 막 이제 그걸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시설 운영은 이제 소비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예수촌 같은 이제 모범농촌을 운영을 해보자라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농촌 건설과 협동조합 운동을 주도할 기독교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지도자만 있으면 각 농촌으로 내려보내서 딱딱딱딱 이런 그 협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그러면 만들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기독교 농민학교인 거죠. 그때 이 책에서 또 보고 있는 게 그 최저 생활비예요. 최저 생활비. 지금은 우리가 국가에서 다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지금은 그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소득을 나라에서 주죠. 근데 이게 1950년대에 지금 배미수 목사님이 바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초소득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균으로 이 아래 있는 사람들만 끌어올리면 된다. 그게 이제 그 모범 농촌에서 더 많이 경작이 된 사람들이 경작을 못한 사람들을 끌어올려주면은 이 사회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때 마침 이제 1954년 이렇게 이승만으로부터 이제 내쳐지고 나서 그때 마침 이제 기독교 연합 봉사회에서 대전에 이제 기독교 농민학원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게 1954년인데 거기에 이제 초대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3주 동안의 단기 합숙이었어요. 합숙 강습. 그래서 종교론, 이게 이제 기독교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동조합론, 어디나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뭐 남신생활 운동, 생활 개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56년부터 8개월 이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장기반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학과 공부하고 오후에는 실습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르치고 실습에서는 이제 300평씩 분배해서 영농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9년에 대전 기독교 농민학원 내에 이제 여자 단기 강습반도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잠깐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미국에 갔다가 64년에 돌아오셨는데 그때 기독교 연합 봉사회에서 이미 70순이 넘으셨어요. 그 배미수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사직 그 교장직을 내려놓으시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자기는 아직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기독교 여자 농민 학원을 자기가 설립해서 분립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한 800여 명의 이제 그 배출이 됐고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1967년에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살리,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번지나 이런 게. 그때는 산 63번지에 재단법인 삼해 농업기술학원을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서 68년에 이제 12명으로 개교를 합니다. 그때 정원은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청한 사람이 12명인데 그때 배민석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그 12명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숫자로 생각을 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이제 소천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 사랑과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죠. 제가 3일 수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교인 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건데요. 그렇다면 배미수 목사님이 그 시대에 그 농촌 운동에 주목을 하셨던 거는 그 이유는 바로 인구의 80%가 농민이고 그 80%가 다 절대 빈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그 소외된 이웃이 바로 농민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PPT는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그래서 이 그 나라 한국 농촌에 보면 자기가 왜 농촌 운동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한국에 그런 농촌 운동이 없었다면 자기는 뭐 뭐라 그러냐면 뭐 미국의 원주민 문제나 뭐 다른 민족 뭐 문제 뭐 이런 다른 운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생들과도 항상 이야기를 나눴던 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베미스 목사님의 정신을 그 삼회 정신을 지금 이 땅에 내 주위에 과연 누가 가장 소외된 사람이며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토론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이 교인분들은 특히나 그 배민수 목사님의 정신을 정말 계속 이어나가는 교회의 교인분들이잖아요. 그 학교가 있었던 곳에 계속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어나가는지 물론 주말 텃밭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계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유, 정말,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너무 감동적인 강연을 듣게 되었네요. 아유, 특별히, 예,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도 딱 시간을 맞춰서 너무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만으로도 또 감동적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배민수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통시적으로 우리가 뭐 기념회 할 때마다 몇 년도에 뭐 무엇을 태어나시고 무엇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데만 익숙했다면 이번 특강을 통해서 사실 좀 더 공시적으로 네, 그분이 영향을 받고 또 끼쳤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후에 고른트비히나 또는 예, 가가와 도요 있고 이런 분들의 어떤 삶과 사상도 좀 깊이 이해하면 또 나아가서 예, 배민수 목사님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단히 예, 지적으로도 도전이 되는 강의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저희도 마지막에 제기하셨던 문제가 가장 실존적이랄까요? 본질적인 우리의 관심거리고 더 나아가서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저 또한 목회의 방향성이 이 삼회 정신이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뭐 조금 더 비유적으로 돌려 표현하자면 배민수 목사님이 이 시대 가운데 계신다면 어떤 문제 의식을 고민하셨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부분이 이제 한 저희 교회가 17년 정도 역사가 되면서 제가 벌써 한 5대째 담임으로 와 있는데 그 전임 목사님들도 교우님들과 계속해서 고민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장 뭐 여러 가지 뭐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저희가 더 이상은 농촌 사회가 아니고 농민이 80%까지 되지 않는 사회가 된 마당에 어떤 것이 가능할까? 저의 전임자들께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주 지역에 가셔서 또 의료 봉사도 하시고 나름대로 농촌 사랑과 노동 사랑이 갖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구체화하시려고 고민하셨던 흔적들을 저는 발견을 했고요. 또 저는 지금은 삼회교회에 와서 저 또한 목회자로서 농사를 짓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주는 또 영감이라면 영감과 또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하게 사역하는데 여전히 이 농촌에 해당하는 어떤 삶의 현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교우님들과 요즘 소통하는 것은 실제로 여전히 이 일산 지역이 이 농촌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경기도권의 한 80%에 해당하는 시금치는 일산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주 노동자 들이 이주 농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분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이제 작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거주지가 뭐 그야말로 정말 이 비닐하우스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고 실제로 뭐 파주나 이런 곳에서는 인명사고가 뭐 동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사가 생길 정도로 열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식으로 구체화하고 있기는 해요. 네. 뭐 무엇보다도 또 우리 교우님들이 또 물질적으로도 저희가 헌금을 또 그런 일을 하는 기관에 또 후원도 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일들도 우리가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우님들과 나눴지만은 작년에 이제 2022 일산 농촌 풍경이라고 해서 일단은 그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진 작가님을 모셔서 사진을 찍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도 하고 그 책을 이제 함께 교우님들과 나눴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여전히 이 삼회 정신이 이 시대 가운데 또 저희 이 교회 입장에서는 일산 지역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배민수 목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강연 또 교우님들과 나누어질 때 교수님의 고민과 또 저희의 고민이 교차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의 고민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은 그래도 혹시 강의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주로 지금은 지난 학기만 놓고 보면 이제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되겠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좀 적용점들이 혹시 공유되었었어요? 그 수업에서는요. 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국인 그 일반 대학원에 있었을 때는 네. 학생들이 이제 현재적인 계승에 대해서 뭐 여성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음, 뭐 특히 이주민 노동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건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뭐 이제 얘기를 네네네네. 하면서 뭐 산업화, 뭐 그래서 네네. 소외된 도시 빈민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목사님이 그분도 그 목회 상담을 전공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 그분이 그런 뭐라 하시면 농촌 문제가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농촌의 그 자살률이 도시의 자살률보다 훨씬 높고 그다음에 수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 아직도 농촌 문제도 역시 아직도 진행형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GIT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문제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국의 어떤 청년 실업 문제. 음. 그러니까 결국 그 배민수 목사님은 그 실천가였기 때문에
뭐 예수의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배민수 목사님 그 예수 운동을 그대로 이제 따라왔던 정말 대단한 시청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자신이 봤을 때 가장 소외된 이웃을 이제 포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뭐 공략이랄까를 한 건데 그런 문제, 사회 문제가 뭐냐, 너가 봤을 때는? 라고 했을 때, 청년 실업 문제를 또 그 각 나라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인한 뭐 그런 소외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어느 나라였도 우간다였나? 거기서는 그 농업이 네. 그 결국에는 그 정부의 부패한 정부에 의해서 그 농민이 전혀 그 소득 산출을 갖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순환,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 뭐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그런 있군요. 네, 네. 구조적인 문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음.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네, 농촌의 문제가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에 제가 조금 좀 이제 삼회교회 와서 일산 중심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농촌 문제를 조금씩 이제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게 여전히 진행형의 문제가 맞구나 한국 사회에서도 그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이런 문제에 또 관심 갖는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도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 교우님들이 이 농민이 아니신 상황에서 네, 텃밭 정도로 어떤 농촌을 경험하시는 어떤 상황이 얼만큼 더 진정성 있게 정말 한국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 고심이 되지만 여전히 배민수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할 때 그 힘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나. 뭐 저도 지금 그런 작업을 한다면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여전히 이웃으로서 농민들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면 배민수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삼회교회 교우님들은 마음을 모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민수 그 수업을 할 때 항상 이제 그 그룬트비히랑 네, 가가 놓여 있고 그다음에 네, 흐로마디카 그다음에 네네네. 안창호 조만식 이런 사람들을 한 주씩 이제 발제를 시켜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요. 그 음,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부러웠던 거는 그 가가 놓여 있고였는데 일본의 상황. 네, 가가와 노요이코는 그 협동조합 운동 그 빈민의 아버지였고 뭐 많은 그 목회자로서 뭐 운동을 했는데 가가 노요이코가 만든 그 협동조합 그 코베 코프예요. 네.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서 지금 일본에서도 가장 큰 협동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서 야, 이렇게 그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구나, 그 음, 정신이. 라고 하면서 그게 좀 그러면서 이제 그 가가 도요이코도 기념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네, 삼회교회에 있는 것처럼 아예 그 가가 도요이코가 살던 집인지 어딘지 하여튼 코베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가가 도요이코 연구회 뭐 우리도 이제 연세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제 베미스 목사 연구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운동력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때의 유산을. 그게 저는 굉장히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 배민수 목사님이 조만식과 만들었던 게 평양 소비 조합이어가지고 지금 뭐 전혀 이제 계승이 안 되고 그쪽은 그나마 그러니까 그게 운동력이 계승되는 게 좀 없지 않나. 그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아쉬움이야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여전히 그 일을 누가 하냐라고 하면은 뭐 형식적으로야 연세대학교 배민수 기념 사업회에서 하는 것이겠고요. 그럼에도 저희 교회가 네, 그 몫을 이어간다라고 해야 하는 어떤 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네, 부채의식이라면 부채의식이 저희들에게 있죠. 있어야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교수님. 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제가 그 DM에 말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혹시 교우님들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 목사님도 한번 좀 뭐 질문이든 커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갔지만.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상적인 역사로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사상적으로 그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는가, 그루트빅이나 뭐 가가도역이나 아니면 조만식이나, 그리고 제가 조금 재밌었던 거는 제가 석사 논문 때 구약학 논문 쓸 때 양주삼의 구신약전서 총론을 가지고 썼거든요. 양주삼이 이제 구약, 신약 이제 그쪽 논문 쓴 거에 대해 집중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이제 좀 이렇게 안 좋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거를 요번에 좀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양주삼 님에 대해서 그 같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놀랬고 놀라웠고 조금 더 이제 저는 이제 감리교 입장에서 감리교회에서 이 농업에 관련된 일에 어쨌든 뭐 양주삼도 했었지만 좀 많이 부족했다. 이쪽 일이.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흐름을 쭉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 조금 더 우리 이제 아무래도 좀 목회자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오늘날의 이제 좀 적용점에 있어서는 이게 개척교회가 조금 저는 보이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제 동료들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좀 마음으로 좀 농촌교회, 가난한 농촌교회를 돕자는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그게 요즘에는 농촌이든 아니면 소도시든 그 지역 개척교회나 그 목회자 자녀들이 아닐까 그런 마음 좀 품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양주삼의 그 정말과 정말 농촌인가? 하여튼 그 책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재밌습니다. 그 책도. 네. 김 목사님, 농촌 개척교회. 네. 하여튼 우리 교회위원들하고 필요하면 또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어쨌든 올해 선교비를 좀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진을 따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대상이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저희의 취지야 우리 교우님들이 사회 정신으로서 농촌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더 가지실 수 있도록 도울까 이 관심이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어지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정말 많이 갔는데 교우님들 뭐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네, 있으시면 어쨌든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마이크를 켜서서 질문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뭐 이 시간이 아니시더라도 또 추후에 질문을 하시면 뭐 저희가 답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해드리고 또 우리 교수님께 AS 뭐 부탁드리면 당연히 해주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저도 사실은 좀 더 좀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또 혹시 너무 또 전문적일까봐 제가 지금 홀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교수님 괜찮으시면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삼회교회 우리 교우분들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배민수 목사님의 삶의 궤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의 운동에 정말 동참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아버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배미수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보였던 본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운동이라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정말 그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 회복하시고요. 네, 네, 오프라인에서도, 네, 대면에서도 한번 뵐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네, 되십시오. 교우님들도 함께 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